네, 안녕하세요. 배워야 산다 유창호입니다. 고달펐던 1월 증시를 보내고 상방으로 쭉 올라가는 2월 증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기록을 써내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 증시도 차츰차츰 위로 올라서고 있는데 특히 재밌는 건 이런 거죠. 기존에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이 성장주들로만 온통 관심이 쏠렸었다면 요 근래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소위 저PBR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유통, 또 지주회사 이렇게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었던 섹터에서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에서도 오랜만에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나 2차 전지, 기존에 있던 주도주들 쪽으로 뒷전인가 싶었더니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엔비디아의 급등세나 ARM의 어닝 서프라이즈 등 이렇게 호재가 이어지면서 반도체가 또 올라오고요. 바닥을 찍었었던 2차 전지가 어제와 오늘 다시 상승의 그림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설 연휴를 지나고 나서 우리 증시에서 도드라질 수 있을 만한 업종과 그리고 종목, 과연 어디로 봐야 할지 아무래도 고민이 상당히 좀 많아지실 텐데요. 오늘 배워야 산다를 통해서 그 힌트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금부터 두 분의 연구원을 모시고 두 가지의 업종, 그리고 그 업종의 대표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신한투자증권의 이진명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최근이죠. 2월 1일자로 LG화학과 관련된 리포트를 써주셨습니다. 마침 이 LG화학이 GM과 관련해서 호재성 이슈안까지 나왔죠. 25조 원의 양극재 공급 계약, 이걸 발표하면서 화제가 되는 시점인데 말이죠. 일단 리포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뚜렷한 상저하고 기대. 호재도 있고 이 리포트의 제목에도 이렇게 기대가 들어가고 많은 분들이 집중해 주실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연구원님과 인사부터 나눠보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해 시장을 뒤흔들어 놓았던 2차 전지 관련주들, 그야말로 광풍이었는데요. 하반기에는 정말 지독히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고 올 초 들어서 주가는 더 내려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드디어 이 반등의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모습인데 지금 만나보는 LG화학도 역시 이 본업인 화학과 함께 2차 전지로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럼 연구원님, LG화학 이 종목에 집중하기 전에 해당되는 섹터의 업황부터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본업인 이 석유화학 업종의 2023년은 어땠을까요? 네, 일단 23년도의 화학업황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는 이제 다운사이클의 연속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팬데믹 이후의 화학업황 같은 경우는 굉장한 호황기를 맞이를 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부터 다운사이클이 시작이 되면서 작년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다운사이클을 야기했던 요인들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텐데요. 크게 저는 좀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고유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국의 수요 부진, 세 번째가 중국 중심의 증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 가지씩 좀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에 이 화학업체들 같은 경우는 원유에서 나오는 납사라는 석유 제품을 가지고 화학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은 이제 원가 부담이 심화가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22년도에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그렇죠. 네, 국제 유가가 100달러가 넘어가는 폭등하는 모습을 시연을 했었고 그때 마침 또 유가 관련된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격하게 나타났었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 그렇게 유가가 폭등을 하면서 당연히 원재료를 쓰는 화학업체들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크게 심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수요인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화학 수요에서 대략 한 40% 정도를 중국이 차지하는 만큼 중국은 화학의 수요 대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예. 근데 그러한 중국이 21년도에 기억을 하시겠지만 락다운을 실시를 했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글로벌 이제 화학 수요가 급격히 위축이 되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면 심화가 될수록 결국에 소비자들의 그런 소비 심리가 둔화가 되면서 화학 제품들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위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증설인데요. 일단 중국은 기본적으로 자금률 100%를 목표로 계속해서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 동안에 이제 지연됐던 증설 물량들이 팬데믹 이후부터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에 그런 것들이 공급 부담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급이 많아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 과잉 우려가 심화가 되면서 굉장히 시황이 급격히 위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예. 일단 유가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심화가 되는 가운데 중국 수요 부진과 증설로 인해서 화학 제품의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업체들의 이익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둔화가 되면서 이 LG화학을 비롯한 많은 화학업체들의 실적이 거의 뭐 역대 최악의 수준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작년 한 해 동안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LG화, 뭐 이름 그대로 화학 업종, 화학 부분의 아주 본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쪽이 상당히 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이 다운 사이클의 연속이었다. 세 가지 요소를 짚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유가 상황, 뭐 다들 익히 아실 텐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터지고 나서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원재료가 오르니까 당연히 이 점이 부담이 됐고요.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중국에서 수요 부진입니다. 이 화학 수요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락다운이 되니까 이쪽 수요가 상당히 줄게 됐죠. 자, 거기다가 수요는 감소하는데 이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서 스프레드가 둔화됐다는 점, 실적은 역대 최악의 수준까지 하락하는 이 업황의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배터리 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청자분들은 사실 화학보다 이쪽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자회사도 있고 이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LG화학입니다. 지난해 배터리 쪽의 업황 정리와 함께 LG화학에 미친 영향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자회사로 이제 글로벌 탑티어 배터리 셋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사업부를 포함한 첨단소재 사업부가 이제 소재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배터리 업황을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도 30% 이상의 고성장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러한 고성장을 보인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결국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전동화 정책을 발표하기 시작을 했고, 뭐 배터리 셀업체부터 양극재, eng극재 업체들 모든 업체들이 공격적인 증설과 수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지금 기억을 하시겠지만 하반기부터 배터리 밸류체인 업체들의 실적과 주가가 급격히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상당히 좋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하락세를 나타난 이유를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크게 일단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는 결국에 전기차 시장의 중장기 성장률 눈높이가 낮아졌다라는 점이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현재는 지금 약 한 15%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에 이제 고금리 상황이 지속이 됐고 글로벌리 이제 보조금이 축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메탈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당연히 전기차 구매자들은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사기 부담스러워. 네.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 이런 전기차 시장이 이제는 좀 캐즘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결국에 지금 상황을 돌이켜 보시면 메탈 가격이 작년도에는 급등을 했었지만 지금은 또 급격히 하락한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에 메탈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ASP가 판가가 하락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전기차 가격까지 하락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가 이연이 됐죠. 그래서 구매가 이제 지연이 발생을 했고 특히나 이제 배터리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원재료 메탈 가격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메탈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실적까지 크게 악화되는 모습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와 관련해서 LG화학이 미친 영향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당연히 이제 배터리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주가나 실적이 모두 둔화가 된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극재 사업부를 하는 첨단소재 사업부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이제 메탈 가격이 급락을 하면 당연히 재고평가 손실도 크게 발생을 할 테고 그렇죠. 판가도 하락을 하고 물량도 빠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작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적자 전환을 하는 모습까지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난해 하반기에 있었던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어려움들 요소를 두 가지로 짚어봤습니다. 캐즘이라고 하죠. 대중에게 좀 전기차가 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약간의 침체기를 겪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메탈 가격 급락이라는 두 가지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4분기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 지난해 시작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한 것으로 좀 나타나는데요. 부문별로 좀 상세하게 4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연구원님?
네, 일단 LG화학의 실적을 보실 때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업부가 세 가지로 나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본업인 화학사업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양극재가 있는 첨단소재 사업부, 그다음에 마지막이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작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주요 사업부의 실적이 크게 둔화가 되면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기록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부를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일단 본업인 화학 쪽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도 다운사이클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작년 4분기도 이런 다운사이클 영향이 극대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전히 중국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증설 부담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에 작년에 4분기 화학 실적 같은 경우도 적자 전환이 불가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가 있는 첨단소재 사업부 같은 경우도 3분기 대비 실적이 크게 둔화가 됐는데요. 일단 양극재 사업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메탈 가격이 빠지면서 ASP도 크게 빠졌고요. 그 다음에 전방 전기차 수요가 둔화가 되면서 출하량까지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작년 4분기 양극재 사업부가 적자 전환이 되면서 첨단소재 전체 사업부 실적도 3분기 대비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회사인 LG엔솔의 실적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에 배터리 ASP가 빠지고 특히나 유럽 중심의 수요가 크게 위축이 되면서 전기차 이제 판매량이 좀 둔화된 부분들이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해 4분기 실적 돌아봤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셨는데, 첫 번째로 화학사업부, 지난해 그 부진했던 업황 계속 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고, 첨단 소재 사업에서는 배터리 양극재죠. 양극재 메탈 가격 하락에 따른 판가 하락, 이 점을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을 봐야 될 텐데, 여기도 역시 배터리 가격 하락, 그리고 유럽 쪽의 전기차 수요 부진, 이런 여파로 좋지 못한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좀 부진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LG화학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뚜렷한 상저하고다. 이렇게 또 리포트에서 제목을 달아주셨어요. 상저하고의 전망을 해주셨는데 2024년 LG화학의 올해 실적이 어떻게 나아지는 흐름인지 이쪽도 상세한 설명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아직까지도 LG화학의 그런 사업부들을 둘러싼 영업 환경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전 사업부들의 실적과 업황이 뚜렷하게 좀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부 세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화학 사업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아직까지도 여전히 화학 지표의 그런 스프레드나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의미한 좀 업황 회복의 시그널들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에 저희가 항상 화학 업황을 볼 때는 이 수급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수급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올해 지금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부양책 효과가 하반기에 가시화되면 될수록 글로벌 화학 수요가 개선이 될 테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증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증설 부담이 있긴 하지만 작년 대비 올해와 내년도에 화학 설비들의 증설 물량이 크게 둔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급 밸런스 개선에 따른 업황과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거나 LG화학의 본업은 화학이기 때문에 화학에서도 뭔가 좀 이제 엣지를 내는 게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이 엣지 측면에서 봤을 때도 LG화학 같은 경우는 태양광에 들어가는 POE 필름이나 C3IPA 같은 고부가 제품 증설을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성 향상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양극재 사업부가 있는 첨단소재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이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반기에 좀 뚜렷한 실적 개선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상반기까지는 메탈 가격 하락 영향이 좀 불가피하겠지만 일단 하반기가 되면은 메탈 가격 하락이 좀 일단락이 되고, 특히나 양극재 사업부 같은 경우는 북미양 중심으로 양극재 출하량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하반기에는 뚜렷한 실적 개선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터리 자회사인 LG엔솔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지금 하반기에는 주요 이제 고객사들의 신차 출시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 이 재고 리스타킹에 따른 수요 회복이 지금 나타나는 가운데 어쨌거나 AMPC까지 추가적으로 확대가 될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반기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부문별로 살펴드렸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봤는데요. 자, 먼저 화학사업, 이쪽에서는 수급 밸런스가 더 나아질 거래요. 중국에서 일단 경기부양책에 따른 수요 회복, 그리고 증설 관련해서는 감소되는 점 감안을 해서 수급이 나아질 것이고, 그러면 실적도 따라오겠죠. 두 번째는 또 첨단 소재 사업에서도 양극재 출하량의 가이던스를 작년 대비 40% 넘게 증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이 자회사 쪽에서도 실적이 상저하고로 기대가 되는 상황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계의 한파를 이겨내기 위한 LG화학의 신성장 동력, 이거 궁금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투자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발표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업계 한파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3대 신성장 동력 중심의 이제 사업 투자를 지속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3대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2차전지 소재 사업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화학 쪽에서 연계된 친환경 소재.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글로벌 신약 개발인데요. 이 하나씩 요인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일단 첫 번째로 2차전지 소재 관점에서는 당연히 양극재가 중심이 될 겁니다. 이 양극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북미양 양극재 중심으로 출하량이 확대가 될 것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도 2026년도 가동을 목표로 미국의 6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투자가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어제 발표된 양극재 장기 공급 계약까지도 좀 말씀을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결국에 친환경 소재인데 사실 화학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탄소 다배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탈탄소 요구가 화학 사업부에 이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입장에서도 이제 탄소 기반의 제품에서 이제 좀 저탄소 기반의 제품으로 전환이 불가피한 그런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화학 쪽에서는 일단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는 PBAT나 PLA 생산 설비를 증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재생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다음에 HBO 사업 같은 이제 친환경 소재들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성장 동력들 2차 전지 소재, 친환경 소재, 그리고 글로벌 신약 개발까지 있는데 특히나 2차 전지 그리고 친환경 소재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기대할 만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좀 상당히 나오는 것이 LG화학이 담당하는 화학, 그리고 이 전기차 관련해서 환경적 요인들의 변수가 좀 많다라는 점이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요. 거기다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전기차 수요,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감까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하나하나가 좀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이 요인들에 대해서는 각각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말씀해주신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그와 관련된 우려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예상을 했을 때는 작년과 달리 이미 인플레에 대한 압력 우려가 굉장히 많이 둔화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최근에는 조금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용 지표 같은 경기 지표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상 금리 이제 침체가 없는 금리 인하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작년과 유사한 5% 내외를 발표를 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통화 정책이나 재정책 같은 부양책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려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화학적 수요 둔화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일단 LG화학 입장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바로 이제 수익성 관점이고요. 어쨌거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유가에 대한 상방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당연히 화학업체들의 그런 수익성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이미 나타나고 있는 운임 상승 영향이 그렇죠. 실적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간 내 해소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 어쨌거나 이 운임 이슈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춘절 이후에는 조금 운임 이슈가 완화가 되면서 좀 실적의 부정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전기차 성장률 둔화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현재 진행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전기차 시장이 22년도에 대략 한 60% 성장을 보여줬었고, 작년 같은 경우 30% 이상, 올해도 여전히 성장을 지속을 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성장이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지역별로 차별화는 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 네. 결국에 북미 중심의 전기차 시장 확대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는 양극재 물량의 대부분을 LG 엔솔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LG 엔솔 같은 경우는 주로 북미양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뭐 GM이나 테슬라를 포함한 이런 업체들을 지금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사실 GM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른 전기차 업체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올해 판매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유럽의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거기다가 전기차 수요 성장률 둔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영향들, 악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앞서도 저희가 이 신성장 동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새로운 산업을 위해서는 투자가 관건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실제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LG화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현금 창출 능력이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연구원님, 이 투자 자금 조달 방식으로 외부 차입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재무 건전성을 우려하는 시각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LG화학도 이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네. 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올해를 포함해서 향후 한 2, 3년간 연간 한 4조 원 규모의 캐펙스가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크죠. 네네. 근데 이제 결국에 LG화학의 현금 창출 능력 같은 경우는 4조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입이나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들이 시장에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회사채를 비롯한 외부 차입을 통해서도 일부 조달을 할 거고 예. 특히나 최근에 이제 뭐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뭐 NCC에 대한 지분 매각이라든지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지분 매각 같은 경우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종합적인 외부 차입이나 뭐 이런 지분 매각을 통해서 자금 마련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봤을 경우에는 사실상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시각 자체도 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역시나 투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향후 몇 년 동안 4조 원 정도 굉장히 큰 투자비의 부담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외부 차입을 통해서 회사채와 같은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이뿐만이 아니라 뭐 NCC의 매각이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이 자회사의 지분 매각 같은 점들을 같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 악화 우려는 또 제한적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요.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이 리포트를 써주셨던 그날 2월 1일이죠. 바로 얼마 전인데 LG와 관련된 증권사 리포트가 뭐 쏟아졌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목표 주가를 좀 내렸습니다만 연구원께서는 유지를 해주신 소수에 좀 속하거든요. 네. 목표 주가도 가장 높은 건 사실 67만 원, 그리고 66만 원, 연구원께서는 65만 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65만 원의 이유 한번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 보고서의 목표 주가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 네.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의 영업 가치를 둘러싼 부분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본업인 화학사업부, 두 번째가 이제 양극재가 있는 첨단소재 사업부, 세 번째가 이제 배터리 자회사인 LG엔솔의 지분 가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들을 하나씩 보시면 일단 지금 자회사인 LG엔솔의 지분 가치가 절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상황이고요. 예. 그 다음에 양극재가 있는 첨단소재 사업부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전기차 이제 2차전지 업체들에 대한 밸류를 높게 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 30조 초반 수준에서는 여전히 LG엔솔 자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가 현저히 할인된 부분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첨단소재 사업부 가치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미 양극재를 비롯해서 굉장히 양극재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쪽에 대한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실적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영업 가치도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그쪽에 대한 프리미엄을 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봤을 경우에는 이 최종적으로 목표 시가총액 46조 원, 목표 주가로는 65만 원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 질문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네. 만약에 뭐 NCC나 LG엔솔 지분 매각을 통해서 이러한 자금을 통해서 전지 소재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 LG화학의 목표 주가 65만 원으로 잡아주셨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 많이들 궁금하셨을 거예요. 목표 주가 도대체 어떻게 근거를 갖고 있는가 그 얘기 상세히 좀 들어봤고요. 추가적으로 앞서 투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NCC 매각이나 LG에너지솔루션 지분 매각 이쪽으로 투자가 확대되면 다 업사이드 포텐셜을 더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얘기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마침 이 타이밍이 좋았어요. 어제 나왔던 GM과의 25조 원 계약 소식입니다. 사실 이 25조 원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크게 느껴지기도 했고 뭐 시간의 주가가 거의 뭐 상한가 수준으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오늘 주가 상승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와 함께 또 앞으로의 영향 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밸류업 될까요? 네, 일단 어제 공시된 장기공급 계약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의 주가는 급등을 했는데 올해 사실 오늘 주가는 좀 영향이 약했는데 맞아요. 일단 그 공시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공급 대상은 이제 GM양으로 지금 양극재 공급 계약을 발표를 했고 네. 계약 금액은 대략 한 25조 원 수준이고요. 계약 기간 같은 경우는 공시상으로는 24년부터 시작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26년부터 35년까지 10년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판가를 감안해 봤을 경우에 대략 한 총 공급 규모가 53만 톤 정도이고 연간으로는 한 5만 3천 톤에 해당하는 물량인데요. 이번 계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26년부터 가동 예정인 LG화학의 6만 톤 양극재 공장에 대한 그런 바인딩 성격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는 결국에 어느 정도 이 증설 공장에 대한 매출처가 확보된 점이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엔솔 외에 좀 외부 판매 비중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 굉장히 좀 호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진명 연구원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떠오르고 있는 화학주의자 또 2차전지 관련주 LG화학의 리포트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종목 분석 그리고 전기차사로 전반에 대한 힌트도 잠깐 엿봤습니다. 상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이진명 연구원과 함께 봤습니다. 네, 다음 출연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회수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앞서 살펴드렸던 LG화학처럼 역시 어제와 오늘장 이 시장의 관심이 2차전지로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이 다시 솟구치는 초입인지 잠깐의 기술적인 반등인지 뭐 헷갈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엔 연구원과 함께 2차전지 가장 핵심적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2차전지 핵심, 뭐 그야말로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소재의 중심은 바로 가장 큰 비중이 양극재입니다. 바로 그 대표 종목인 포스코 퓨처엠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원께서는 며칠 전이죠. 2월 1일에 2024년 물량과 수익성 만반의 방어 준비, 바로 이런 제목의 리포트를 써주셨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2차전지와 포스코 퓨처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의 관심이 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저PBR로 우르르 좀 몰려갔다가 반도체가 문득 솟구치더니 다시 또 어제 오늘은 2차전지가 올라가는데요. 먼저 종목을 보기 전에 지난해 전기차의 업황이 어땠는지부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전기차의 업황, 특히 또 양극재 상황이 어땠는지 지난해 리뷰부터 자세히 좀 살펴주실까요? 네, 2023년에는 일단 전방 수요 둔화와 광물 가격 하락 지속으로 인해서 좀 어려운 한 해였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전방 수요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유럽과 미국 시장 중심으로 좀 전기차 판매량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충전 인프라가 아직 미비하다라는 그런 배경도 있었고 또 아무래도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소비 심리 둔화로 인해서 전기차 판매량 성장률에 좀 둔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뭐 포드와 GM 같은 이제 기업들은 이제 신제품 출시 일정이나 이제 신공장들의 가동 시점을 좀 늦추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투자 스케줄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방 수요 이제 흐름에서 또 두 번째 흐름은 중국 LFP 배터리의 일단 시장 점유율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점인데요. 이 얘기 참 많이 했었죠. 네,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볼륨과 엔트리 모델에 대해서 좀 중요성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OEM사들도 좀 더 값싼 배터리엔 LFP 배터리 채택을 좀 늘리겠다라는 소식들을 연이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NCM, 삼원계 양극재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우리 양극재 기업들은 양극재 이제 출하 물량에 대해서 좀 우려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광물 가격 하락이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광물은 이제 주요 원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요 원재료이기 때문에 전방 수요에도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판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깅이 돼서 반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양극재를 만들기 전에 원료를 미리 구매를 해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료를 사둔 가격보다 이제 3개월 정도 후에 더 낮은 가격으로 이제 양극재를 판매하게 되기 때문에 수익성 훼손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또 아무래도 전방 흐름이 둔화가 되면 재고가 쌓이기 때문에 그러한 재고 평가 손실도 좀 많이 발생하는 한 해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가지 요인 살펴드렸습니다. 쉽지 않았죠? 일단 전기차 수요 둔화, 그리고 광물 가격의 하락, 급락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중국의 LFP 배터리 확대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3원계 위주의 우리 양극재 업체들, 이 물량 성장도 둔화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 광물 가격 하락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최근 다른 업체들, LNF의 주가 급락과 목표가 줄을 하향,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에서도 쏟아지는 증권사 부정평가들도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광물 가격의 하락에 따른 재고평가손, 이 얘기가 참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포스코 퓨처엠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분기 실적을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 영업 적자가 기록이 됐더라고요. 자세히 항목별로 좀 어땠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4분기 포스코 퓨처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연결 기준 매출액 1.1조 원으로 이제 전년 대비해서 이제 외형은 성장은 했지만 일단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11% 정도 빠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적자 736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재 부분에서 영업적자가 1,042억 원이 나오면서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 부분이 좀 크게 둔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영업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메탈가 하락에 따라서 재고평가 충당금이 742억 원이나 발생을 하였습니다. 요즘 항목별로 또 보시면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좀 성장을 하지 않고 플랫한 출하량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M86 제품, 그러니까 하이니켈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좀 일부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럽향으로 주로 나가는 미드니켈 N65 제품 같은 경우가 판매가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출하량이 플랫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이 좀 문제가 됐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가 같은 경우에는 메탈가 하락에 따라서 전분기 대비해서 20%가량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익성 악화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4분기까지는 단결정 제품의 이제 수율 문제가 좀 아직까지 영향이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수율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한번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재가공비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마진율이 높은 M86 제품에서도 좀 수익성이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단결정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2월부터는 좀 이제 수율이 좀 개선이 되고 단결정 전용 라인이 앞으로 포항 새로운 공장에서 앞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앞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음극재인데요.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극재도 전방 수요 악화에서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극재 판매량 역시 좀 감소를 함에 따라서 수익성이 가동률이 좀 낮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가 되었고요. 근데 이제
수익성이 악화가 되었고 또 이제 신제품인 천연의견 말고 인조의견 음극재 같은 경우에서 재고평가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 양극재와 음극재를 좀 살펴드렸습니다. 역시 이 양극재와 음극재 둘 다 하는 유일한 업체 이렇게 딱 부각이 되는 게 이 포스코 퓨처입니다. 볼 수가 있을 텐데 양극재하면 워낙 많이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친숙하실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음극재는 아직까지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님 이 음극재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또 시장 상황 그리고 이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가 갖는 경쟁력까지도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극재는 IRA랑 FEOC 발표 이후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소재입니다. 음극재는 좀 양극에서 나온 리튬 이온을 이제 저장을 했다가 방출을 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러한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2차 전지 4대 소재 중에서 두 번째로 좀 원가 비중이 높은 소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요 원재료는 흑연인데요. 예. 일단 음극재 같은 경우에 보시면 밸류체인을 보시면 중국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의 1위에서 6위까지를 모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싹쓸이네요. 네. 네, 거의 중국이 다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 원재료인 흑연마저도 생산량 1위 국가, 매장량 2위 국가도 예. 중국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음극재가 그냥 단순 커머디티, 그런 원자재적 성격으로 생각이 되면서 뭐 가격 변동도 별로 적고 시장에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IRA 핵심 광물 요건이 좀 발표가 되고 또 FEOC 규정으로 이제 중국을 밸류체인에서 배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음극재를 어떻게 조달하냐 그런 좀 비상 상황이 걸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포스코 그룹이 중국 외 천연의견 광산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이제 인조의견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음극재 생산을 늘리려는 그러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기업인데요. 예. 일단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자니아에 있는 천연의견 광산에 투자를 이제 호주 기업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인조의견 생산에 들어갔는데요. 일단 이제 포스코 그룹이 철강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제철 부산물인 콜타르가 인조의견의 또 원료로 쓰이는 피치코크스를 이제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산물을 원재료로 또 활용을 해서 인조의견을 세종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생산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 세계를 통틀어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IRA에 부합하는 유일한 음극재 생산 기업으로 좀 포스코 그룹이 좀 떠오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러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서 포스코 퓨처엠은 다음 분기부터 파나소닉뿐만 아니라 이제 GM향으로 음극재 출하량이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네요. 음극재 이 충전 속도나 배터리 수명을 좌우하는 건데 이 흑연이 주 원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IRA 핵심 광물 요건 그리고 FEOC 이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원료 확보가 참 중요하거든요. 포스코 퓨처엠 쪽에서 이런 원료 확보에 대한 노력 잘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경쟁력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2024년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리포트 제목대로라면 물량과 수익성 만반의 방어 준비, 바로 이건데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올해 실적 전망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포스코 퓨처엠 2024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의 추정치를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은 4.4조 원으로 이제 전년 대비해서 6% 정도 증가하는 이제 싱글 디짓 정도 증가하는 이제 플랫 수준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은 1,670억 원으로 마진율 3.7%로 로우 싱글이지만 그래도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항목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48% 성장을 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일단 이제 2023년에는 5.5만 톤 정도가 출하가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8.2만 톤 정도 출하가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그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하이니켈 제품, M86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뭐 아무래도 GM과 JV인 얼티엄 셀즈 향으로 장기 공급 계약도 깔려 있고요. 또 삼성 SDI 향과도 장기 공급 계약이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기 공급 계약 기반으로 좀 안정적으로 물량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드니켈 제품인 N65 제품 같은 경우에 좀 우려가 큰 상황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기존 라인을 하이니켈을 생산하는 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기존 고객사와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출하를 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판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메탈 가격이 아무래도 계속 이제 올해 1분기까지도 좀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쭉 38% 정도 올해 하락을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일단 단결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율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결정 수율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무래도 메탈 가격 하락세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재고평가 손실 영향도 훨씬 완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일단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점점 이제 정상 마진 수준이 이제 5%까지 가까이도 서서히 이제 이익률이 좋아지는 모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일단 또 하반기에 예고가 되어 있는 점이 그룹사인 포스코홀딩스로부터 리튬 조달이 시작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리튬을 뭐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한다면 좀 할인된 가격으로 조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결정 제품이자 이 하이니켈 제품인 M86 제품의 비중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였는데요. 이제 24년에는 70%까지 성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제품은 마진율이 좀 가공비 마진이 높게 처지기 때문에 마진율 개선에 또 도움이 되는 요인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극재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본 고객사인 파나소닉과 또 이제 GM 향으로 출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제품마다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나누어서 조목조목 올 한 해 실적 전망을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리튬 얘기도 한번 꼭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증시 양극재 대표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까지 힘을 빼게 만든 주된 요인이 리튬 가격의 급락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그래서 리튬 가격과 관련된 이야기로 포커스를 맞춰가겠습니다. 지난해 리튬 가격의 이 급락, 이 배경과 함께 최근 흐름 그리고 앞으로 이 전망까지도 살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해서 쭉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리튬 가격이 아무래도 이제 생산 원가 수준까지 다다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리튬 가격 하락세가 그래도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리튬 가격 하락이 쭉 이어진 가장 큰 원인은 전방 수요 둔화이겠습니다. 일단 수요 성장이 예상보다 좀 더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 산업에서부터 즉 OEM사에서 셀사 그리고 이 양극재 기업들까지 이렇게 차차 순서대로 재고 조정에 돌입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둔화가 되고 리튬 가격이 좀 하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이제 원래는 리튬이 주로 호주나 뭐 남미 지역에서 주로 생산이 되는데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나 뭐 브라질 같은 이제 새로운 지역에서도 이제 그런 새로운 지역의 신규 광산들에서도 리튬 광석 출하가 이제 일부 시작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쏟아져 나왔군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신규 광산들에서 아무래도 광석 출하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수요도 둔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리튬 시장이 약간 공급 과잉 시장으로 좀 전환이 된 상황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러한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생산 원가가 좀 낮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좀 리튬 가격이 낮아지는 데에 또 일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리튬 가격 수준이 지금 거의 한계 생산 원가 수준인 킬로그램당 14불 정도, 그러니까 톤당 한 14,000에서 5,000달러 수준까지 탄산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리튬 가격 흐름을 보느냐라고 했을 때요. 지금 이런 이제 리튬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으로 인해서 지금 생산 원가가 높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광산 기업들부터 이제 생산 감축 움직임을 이제 조금씩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리튬은 광산 자원과 염호 자원으로 이루어진 이제 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 네. 광산 기업들이 조금 더 생산 원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 광석, 정광을 생산하는 광석형 리튬 업체들의 채굴 중단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이 미국의 피드몬트 리튬의 이제 감원 소식도 엊그제 있었고요. 네. 또 이제 호주의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 필베라 미네랄스라는 기업도 생산 감축과 재고 관리에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실적 발표에서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표 기업이죠. 이제 중국의 천재 리튬과 이제 이 미국의 알버말이 합작 투자한 광사인 그린부시 광산도 되게 생산 원가가 낮은 축에 속하는데도 예. 생산 감축을 들어가겠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 비용에 다다른 이제 광산들의 감축 소식이 또 이어지고도 있고, 또 그래도 24년 하반기부터는 전방 회복을 좀 기대하는 그런 좀 흐름이 있어서 리튬 가격의 반등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조금씩 형성되고는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예. 사실 칠레나 아르헨티나 같이 염호 자원이 있는 이런 생산 비용이 낮은 그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서 계속 자원 개발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런 광산업이라는 것이 생산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생산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되면서 좀 생산 원가가 쭉 그렇게 좀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네. 흐름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리튬이라는 자원의 코스트 커브가 좀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럼으로 인해서 좀 나중에 리튬 수급이 조금 타이트해지거나 갑자기 이제 수요가 갑자기 또 늘어나는 상황이 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킬로그램당 20불, 톤당 한 2만 불 수준에서 좀 안정적인 그런 수준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하향 안정화된다, 가격이 안정화된다라고 해서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양극재 기업들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면요. 일단 리튬 가격이 안정화가 된다라는 점은 일단 하락세가 그래도 안정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수익성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재고평가손이 일단 없어질 수가 있고요. 네. 또 전방 수요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이 낮아지면 이제 판가도 낮아지기 때문에 더 싼 전기차를 생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소비 심리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만약에 이 리튬이라는 원재료를 양극재 기업들이 원료 조달 계획만 잘 세워서 더 값싸게 조달을 한다면 이제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방어 전략을 좀 세워서 마진율 개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룸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걱정이 좀 많이 됐었던 리튬 가격에 관련해서 상세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이번엔 밸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 근래 저PBR주들의 바람이 불었는데요. 사실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은 고평가 논란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밸류 측면에서 우려할 요인은 없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최근 이제 양극재 기업들의 목표 주가 하향이 좀 이어졌는데요. 네. 일단 저도 조금 하향을 했는데 일단 그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이 양극재 기업들에 대한 이익 추정치 하향이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소재 기업들이 너무 고밸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익 추정치가 하향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주가의 멀티플이 올라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좀 우려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좀 멀티플 살펴보시면 2024년과 2025년 이제 그 평균 예상 이익 기준으로, 이제 미래 이익 예상 기준으로 보면 지금 PER로 양극재 기업들 평균 한 66배에서 70배 정도 사이 밸류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양극재 기업, 이제 당연히 전기차 산업, 이 2차 전지 소재 사업, 성장 산업입니다. 성장 산업인데요. 그래서 이 고밸류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설명이 될 수 있는 성장 산업입니다. 네. 그렇긴 한데 일단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시면 일단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공비 마진이 주된 수익원입니다. 이 가공비 마진이라는 일정한 베이스가 깔려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메탈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메탈 게인이나 메탈 로스가 발생하는 그런 사이클이 좀 더해지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익 모델을 감안을 했을 때 좀 좀 성장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좀 60배에서 70배 사이의 이런 멀티플은 좀 고평가 우려가 좀 나올 수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네. 포스코 퓨처엠은 그래도 피어 대비해서 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그래도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그룹사 차원에서 리튬이나 니켈 같은 그러한 원료 조달 전략을 네. 가장 잘 수립되어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또한 양극재와 음극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업에서 시너지가 창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한 아무래도 단결정 제품에서 가장 지금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고 이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어 대비해서 좀 더 높은 멀티플을 받는 그런 프리미엄을 받는 상황이 저는 타당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예. 저는 이제 양극재 기업들 실적 추정을 할 때 포스코 퓨처엠이 좀 24년에 좀 꾸준한 수익성 개선과 함께 2025년 이후에는 피어 대비해서 좀 원가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2월 1일에 사실 포스코 퓨처엠도 리포트들 대거 나왔는데 대부분 목표 주가 내렸고요. 앞자리 2도 보이고 46만 원대도 아직 있습니다. 35만 원으로 낮춰 잡아주셨는데 그렇게 잡아주신 이유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제가 이제 이번에 목표 주가를 35만 원으로 낮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예상 이익의 추정치 하향 때문입니다. 예. 아무래도 최종 고객사인 OEM사들의 전기차 사업 속도 조절이 좀 진행이 되면서 양극재 기업들의 출하량도 자연스럽게 증가세가 둔화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메탈 가격 안정화로 인해서 ASP 하락세도 지속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년과 25년 그리고 26년 예상 이익과 그리고 EPS 이제 주당 이익 추정치를 이제 24년에는 50% 정도, 25년에는 30% 정도 하향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이익에 대한 이제 멀티플을 좀
전과 같은 논리로 똑같이 적용을 하더라도 일단 목표 주가 하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또 포스코 퓨처엠은 다른 양극재 기업들보다는 그래도 제가 20% 멀티플의 프리미엄을 줘서 목표 주가를 산정을 했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룹사 차원에서의 원료 조달 전략이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기업이고 또 양극재 사업의 시너지 그리고 단결정 제품의 이 고마진 제품의 경쟁력으로 인해서 이제 프리미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좀 수익성이 좀 다른 1%에서 2% 정도 마진율이 높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줘서 목표 주가를 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나 자동차에 이어서 우리나라 대표 산업이 되고 있는 2차 전지죠. 그중에서도 양극재 대표 종목인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안혜수 연구원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배워야 산다. 오늘 이 시간은 또 두 분의 연구원을 모시고 대한민국이 자랑할 수 있는 산업이죠. 공교롭게도 2차 전지를 공통 분모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